마지막 사진, 한밤중.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고층 빌딩 숲을 가르며 서울의 번화한 강남구에 울려 퍼졌다. 지우는 익숙한 비명소리와 함께 호출을 받고 현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직업은 법의학 사진작가. 사건 현장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미세한 흔적과 증거를 렌즈에 담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다. 이번 사건의 현장은 유명 미술품 수집가 박수호 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지우는 넋을 잃고 말았다. 현장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다. 고급스러운 가구와 벽에 걸려있던 그림들은 찢겨지고 부서져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과 흩날린 종이들이 널려 있었다. 핏자국은 카펫 위로 길게 이어져 있었고 그 끝에는 박수호 씨의 시신이 옹크린 채로 놓여 있었다. 지우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렌즈를 통해 사건 현장의 모든 것을 느끼는 능력이 있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를 때마다 그녀는 현장의 공포와 혼란, 그리고 희생자의 마지막 순간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었다. 경찰들은 이미 현장에 가득했다. 베테랑 형사들조차도 이 엄청난 사건에 압도된 듯 보였다. 그들은 이 사건을 단순 강도 살인으로 결론 내리고 사라진 고가의 미술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역대급이야. 도난당한 작품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해. 한 형사가 무장기를 들고 말했다. 범인은 미술품의 가치를 아는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아. 이건 계획적인 범죄야. 그러나 지우는 그들의 추측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의 렌즈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찢어진 캔버스 조각 위 얼룩진 붓자국 사이로 희미한 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지우는 그 빛을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눌렀다. 사진을 확대하자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점과 선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그린 듯한 작은 기호였다. 지우는 차가운 느낌을 받았다. 단순한 강도 사건이라면 왜 이런 흔적을 남겼을까?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지만 어떤 부분은 너무 완벽하게 연출된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혼란을 조성하려는 것처럼 말이다. 그녀는 박수호 씨의 서재로 걸어갔다. 책장에는 희귀한 미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고급 만년필과 미완성된 십자말 부리가 놓여 있었다. 지우는 십자말 부리의 마지막 단어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진실이라는 단어였다. 그녀는 셔터를 눌러 그 장면을 담았다. 경찰들의 시선은 모두 사라진 보물에 쏠려 있었지만 지우의 눈은 연출된 다른 곳을 향했다. 그녀의 렌즈가 포착한 것은 강도 사건의 잔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남긴 정교한 메시지였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돈을 노린 범죄가 아니란 것을. 이것은 더 깊고 더 어두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미궁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수백 장의 사진들 속에서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알 수 없는 기호와 마지막 단어가 비어있는 십자말 불이었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졌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아직 찾지 못했다. 그녀의 직감은 종종 허황된 추측으로 끝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 사건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이 일어났다. 그녀는 아직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잡지 못했지만 그녀의 렌즈는 이미 진실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숨겨진 단서.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사진 분석실. 지우는 어둠 속에서 오직 모니터 화면의 푸른 빛에 의존하며 작업에 몰두했다. 현장에서 찍어온 수백 장의 사진들 중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찢어진 캔버스 조각을 확대한 사진이었다. 육안으로는 그저 붓자국과 얼룩으로 보였던 것이 현미경으로 확대된 사진 속에서는 명확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얼룩이 아니었다. 세 개의 점과 하나의 선이 반복되는 모스 보호와 비슷한 패턴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긴, 그러나 너무나 교묘하게 숨겨진 메시지였다.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경찰이 추측한 단순 강도라는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이 기호는 범인이 남긴 흔적일까? 아니면 희생자 박수호 씨가 마지막 순간 남긴 경고일까? 그때 진동하는 휴대폰 소리가 정적을 깼다. 발신자 이름은 한재민. 지우의 옛 스승이자 한국 미술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감정 전문가였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지우야, 밤늦게 미안하다. 재민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럽고 차분했다. 뉴스에서 네가 그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거 봤다. 괜찮니? 선생님, 놀라셨군요. 괜찮습니다. 그저 익숙한 일이니까요. 지우는 모니터 화면을 가리며 대답했다. 그렇겠지. 하지만 이번 사건은 좀 다르지 않니? 희생자가 박수호 씨잖아. 그리고 도난당한 작품들이 말도 안 되는 가치를 지닌 것들이고. 재민의 목소리에는 아직은요. 한 장에 뭔가 이상한 점들이. 지우는 순간 자신이 발견한 기호에 대해 말하려다 멈칫했다. 재민은 그녀에게 미술품의 가치를 알아보는 법뿐만 아니라 현장의 미세한 진실을 읽어내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목소리는 묘하게도 그녀의 직감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렇겠지. 지우 너라면 그런 걸 놓치지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말이다. 때로는 보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어. 재민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차가운 경고처럼 들렸다. 그 순간 지우는 모니터 속의 미세한 기호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경고를 보내는 듯한 스승의 목소리가 겹쳐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다. 이 기호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재민은 왜 그녀에게 진실을 외면하라고 하는가? 이 두 가지 의문은 마치 거미줄처럼 그녀의 사고를 얽어매기 시작했다. 지우는 이 사건이 그녀의 렌즈를 통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녀의 삶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박수호 씨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지우는 밤을 새워 사진 속 기호를 분석했고 마침내 그것이 멸종 위기종 새의 문양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멸종된 줄로만 알았던 푸른 눈 솔새의 날개 문양이었다. 지우는 이 단서가 박수호 씨의 서재에 있을 거라 확신하고 이른 아침 다시 현장을 찾았다. 경찰은 이미 현장 감식을 마치고 철수한 상태였다. 어수선하게 정리된 서재에서 그녀는 멸종 위기종에 관한 서적들을 발견했다. 책들을 뒤지던 중 한 책의 페이지에 끼워져 있던 얇은 종이를 발견했다. 그 종이에는 푸른 눈 솔새의 문양과 함께 알 수 없는 숫자와 알파벳이 적혀 있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지우 씨? 길을 돌아보니 신참이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형사 이준호가 서 있었다. 그는 지우가 현장 감식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혼자 이곳에 온 것을 의심하는 눈치였다. 지우는 자신이 발견한 기호와 종이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던 준호는 지우의 논리적인 추론과 끈기에 점차 수긍하기 시작했다. 단순 강도 사건이라면 이런 복잡한 흔적을 남길 필요가 없죠. 마치 누군가 우리에게 퍼즐을 던져놓은 것 같아요. 준호는 종이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 기호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이 기호는 푸른 눈 솔새의 날개 문양이에요. 그리고 이 숫자와 알파벳은 아마도 다음 단서로 이어지는 열쇠일 겁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두 사람 모두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지우는 준호에게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퍼즐을 풀수록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대결. 지우와 준호는 종이에 적힌 숫자와 알파벳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것이 박수호 씨가 최근 구매한 미술품의 등록번호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미술품은 푸른 새벽이라는 이름의 고가 유화였다. 이 작품은 현재 서울국립미술관의 특별 전시회에 출품되어 있었다. 그들은 즉시 미술관으로 향했다. 미술관은 개관 시간 전이라 한산했다. 작품이 전시된 곳으로 다가갔을 때 그곳에는 이미 재민이 서 있었다. 그는 푸른 새벽 앞에서 우아하게 설명을 듣고 있었다. 지우의 심장이 다시 한번 불안하게 뛰었다. 재민은 왜 이른 아침부터 이 작품 앞에 서 있는 걸까? 지우와 준호는 재민 몰래 작품을 조사했다. 푸른 새벽은 흠잡을 데 없는 명작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우는 카메라를 꺼내 플래시를 터뜨렸다. 현미경 사진처럼 그녀는 빛이 반사되는 각도와 붓자국의 미세한 굴곡에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재민이 무심코 손을 들어 콧잔댐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그 몸짓은 현장에서 발견된 찢어진 캔버스에 남아있던 희미한 손가락 흔적과 정확히 일치했다. 선생님! 지우가 재민을 불렀다. 재민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했다가 이내 온화한 미소로 바뀌었다. 지우야, 여기서 보니 반갑구나. 너도 이 작품에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선생님,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이 작품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지우는 재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 작품? 박수호 씨가 가장 아꼈던 작품 중 하나지. 하지만 지우야, 너무 깊게 파고들지는 말아라. 네가 찾는 진실은 때로는 보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고 하지 않았니? 재민은 다시 한번 차갑게 경고했다. 진실이 뭐든 저는 제 렌즈가 가리키는 곳으로 갈 겁니다. 지우는 결연하게 말했다. 재민은 지우의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래. 네 푸른 새벽을 감정했던 사람이자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고통스러운 폭로 재민의 차가운 경고는 지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그녀는 재민이 박수호 씨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지우와 준호는 박수호 씨의 서재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하드디스크에는 수많은 미술품 자료와 함께 숨겨진 폴더가 있었다. 폴더를 열자 지우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폴더 안에는 위장 리스트라는 제목의 문서와 함께 수십 개의 그림 파일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미작의 감정서에는 한재민의 서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재민이 미술계에서 쌓아온 명성과 지위를 이용해 가짜 그림을 진짜로 둔갑시켜 팔아왔던 것이다. 문서에는 박수호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재민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수호 씨는 위작을 구매한 다른 수집가들에게도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이로 인해 재민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었다. 지우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박수호 씨의 죽음은 단순한 강도살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작 사기를 은폐하기 위한 계획적인 살인이었다. 선생님이, 아니 한재민이 이랬을 리가 없어. 지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미술의 아름다움과 진실을 가르쳐준 사람이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추악한 거짓을 감추고 있었다니. 그녀의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재민의 집요한 추적과 경고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완벽한 연극. 지우는 다시 한번 박수호 씨의 펜트하우스 현장 사진들을 검토했다. 이제 재민의 범죄 동기를 알게 된 그녀의 눈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엉망진창으로 흩어진 가구와 찢겨진 그림들은 단순한 강도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재민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미술품 감정 지식을 총동원해 연출한 완벽한 연극이었다. 재민은 미술품 감정가로서 도둑들이 어떤 작품을 노릴지 그리고 현장을 어떻게 훼손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는 현장을 최대한 자연스러운 강도 현장으로 보이도록 꾸며놓았고 경찰의 수사 초점이 도난당한 미술품에 맞춰지도록 유도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지우는 충격을 받았다. 재민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척하며 그녀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 했고 미술관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행동하며 그녀의 의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 했다. 그는 이미 지우가 그 미세한 기호를 발견할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일까? 지우는 재민이 그녀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녀가 렌즈를 통해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함정이 빠지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자 지우와 준호는 재민을 긴급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재민이 숨겨놓은 위작 창고를 찾아내기로 했다. 그때 지우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었지만 내용은 재민의 말투와 비슷했다. 지우야, 너의 의심을 풀 수 있는 곳을 알려주마. 박소호가 위장을 숨겨둔 곳이야. 강남구의 오래된 창고로 와. 혼자 와야 해. 준호는 함정의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지만 지우는 망설였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한재민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녀는 재민의 허점을 노리기로 결심했다. 준호는 지우의 안전을 위해 멀리서 잠복하며 그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우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새 냄새가 진동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 그녀는 직감적으로 함정임을 깨달았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지우는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카메라가 사라진 후였다. 다행히 준호가 미리 심어둔 위치 추적기로 그녀를 찾아냈다. 하지만 그녀의 카메라, 즉 그동안의 모든 증거가 담긴 디지털 메모리가 사라진 후였다. 재민은 지우가 함정에 빠지길 기다렸다가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것이다. 필사적인 탈출. 지우의 카메라는 부서진 채로 발견되었고 메모리 카드는 이미 포맷된 상태였다. 재민은 그동안의 모든 증거를 삭제하고 위작 창고의 흔적까지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지우는 절망에 빠졌다.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 같았다. 준호는 지우를 위로하며 괜찮아요. 우리가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에요. 분명히 물리적인 증거가 남아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지우는 다시 한번 현장 사진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갑자기 한 장면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박수호 씨의 서재 책상이 고급 만년필 옆에 놓여있던 필통. 현장 감식팀은 단순한 필기구 보관함으로 생각하고 넘겼지만 그녀의 렌즈는 그것이 다른 물건들과 달리 살짝 옆으로 밀려나 있었다는 것을 포착했었다. 준호 씨, 필통! 지우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현장에서 발견된 필통이 이상했어요. 다른 물건들과 달리 살짝 옆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그 아래에 금오드를 깨냐 무언가를 숨겨놓으려다 실패한 것처럼. 쫄성 페이탈장하니 그들은 즉시 현장 감식팀에 연락해 필통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 박수호 씨의 다른 소장품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재민이 디지털 증거를 삭제하기 전에 그들의 수사가 재민의 턱 밑까지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능겐포의 장모, 신비한 상자. 준호의 도움으로 지우는 다시 박수호 씨의 펜트하우스로 들어갔다. 현장 감식팀은 필통 아래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지우는 실망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필통이 놓여있던 자리를 꼼꼼하게 살폈고 마침내 바닥재의 미세한 틈을 발견했다. 지우와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 틈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먼지가 쌓인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1개가 들어있었다. 그들은 녹음기를 찾아 즉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카세트 테이프에서는 박수호 씨와 재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그림들 전부 가짜였다니. 당신이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 한재민. 박수호 씨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닥쳐. 당신도 그걸 알면서 내 그림을 사들였잖아. 이 사실을 발설하면 당신의 명성도 끝이야. 재민의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였다.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재민은 위작 사기 행각을 자백했고 박수호 씨는 그를 협박하며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다. 당신의 마지막 위작 푸른 새벽이 박물관에 있는 한 당신은 영원히 내 손바닥 아니야.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카세트 테이프는 박수호 씨가 살해당한 진정한 이유와 재민의 범죄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리고 그들이 미술관에서 보았던 푸른 새벽 또한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다. 마지막 승부. 결정적인 증거인 카세트 테이프가 확보되자 지우와 준호는 재민을 체포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재민은 이미 모든 디지털 증거를 삭제했고 혐의를 부인하며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 했다. 지우는 재민의 오만함과 명예욕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와 준호는 언론에 한 통의 익명 제보를 보냈다. 국립미술관의 특별 전시회에 출품된 푸른 새벽이라는 작품이 위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중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언론에 퍼져나갔다. 재민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기자회견을 열어 위작설을 부인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존경받는 감정 전문가이며 그것은 자신을 시기하는 세력의 음해라고 주장할 계획이었다. 그는 지우와 준호가 자신을 잡을 증거가 없다고 확신했다. 기자회견 당일 재민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연단에 섰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지우와 준호에게 최후의 조롱을 날리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지우와 준호가 치밀하게 계획한 마지막 승부였다는 것이다. 진실이 드러나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강당은 수많은 기자들과 미술계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재민은 자신만만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여러분, 최근 불거진 푸른 새벽 위작설은 터무니없는 소문입니다. 저는 한평생을 미술품 감정에 바쳐온 사람으로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당의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다. 스크린에는 지우가 박수호 씨의 펜트하우스에서 찍은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엉망진창이 된 현장 그리고 찢어진 캔버스에 숨겨진 미세한 푸른 눈 솔새의 기호가 확대되어 보였다. 기자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재민은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이런 사진 몇 장으로 저를 모함하려는 겁니까? 그때 지우가 준호와 함께 연단으로 걸어 올라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녹음기를 틀었다.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박수호 씨와 재민의 목소리. 당신이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 한재민. 닥쳐. 당신의 마지막 위작 푸른 새벽이 박물관에 있는 한 당신은 영원히 내 손바닥 아니야. 강당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재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의 오만했던 미소는 공포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완벽한 연극은 지우의 렌즈와 박소 씨의 마지막 유언에 의해 산산조각났다. 결말. 재민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위작 사기단은 와해되었고 수많은 수집가들이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한때 한국 미술계의 거장이었던 재민은 자신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자 모든 것을 포기했다. 지우는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법의학 사진 작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범죄를 해결했지만 그 과정에서 스승의 배신이라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행을 떠났다. 그곳에서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담기 시작했다. 그녀의 렌즈는 더 이상 어두운 진실을 쫓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을 기록하는 도구가 되었다. 수개월 후, 지우는 다시 서울로 아침이다. 돌아왔다. 그녀는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준호와 연락하며 지냈고 때때로 커피를 마시며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박수호 씨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그 사건은 지우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의 진실을 쫓는 유령이 아니라 자신만의 빛을 찾아가는 예술가였다.